자,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로 넘어볼까요? 좋습니다. 저 이제 서울로 갑니다. 서울 중심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세 명 다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세 명 다 서울시장에 투표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 이변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렇겠죠? 역전승? 네, 역전승. 진짜 역전승. 오세훈 현직 시장이 49.2% 정도 저. 또 한 1.1 차이였나요? 1.15인가 그 네, 어쨌든 차이였다고. 그 6만 엄청 표? 차이로 네. 일단 아침 7시 몇 분이었나요? 그때부터 뒤집힌 게 너무 재밌었고 저 그때 깨 있었거든요. 저도요. 그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 개표 방송에 그 10초마다 돌려서 탕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 탕 할 때 이제 조금씩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막판 역전 아니겠죠? 쫄깃쫄깃. 이거 만든 사람, 포맷 만든 사람 대박이다. 그거 재밌었고. 제가 그날 이제 어디 있었냐? 네. 바로 사회과학대학 이제 예비군에 있었습니다. 아, 그 이제 그 시간이 진짜 버스에서? 버스 안이었고 그곳은 이제 사회과학대학 남하부 놀러 이제 거기 돼 있었는데 물론 표본의 크기가 크진 않지만 거기에 75%는 그렇죠. 저는 소리를 지르셨나요, 다들? 제가 뭐 환호성을 좀 들었고 아. 예, 그 분위기가 근데 뭐라고 하지? 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약간 환호성을 지를 만한 굉장한 그거였어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쨌든 무슨 소리든 소리는 지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환호성일 수도 있고. 반대 아마 잡히는 쪽에서 소리를 못 지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막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초반에 특히 초반에는 정원호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나왔었고 출구조사도 실제로 그랬고요. 좀 오차범위 바뀌었고. 근데 뭐 좀 그랬던 게 이게 출구조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이긴 값이 마지막에 문화일보가 네. 동타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 게 그냥 지금 보수 유권자 중에는 그런 거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안 잡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고 투표는 많이 하다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그때부터 약간 오세훈이 이겼구나 했었던 게 서초구가 좀 일찍 열렸거든요. 서초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게 보수 후보가 서울시장을 이기는 전형적인 방법이 강남 3부에서 표 차이를 압도적으로 벌린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접전으로 하면은 이기는 구조인데 딱 그거를 보여줬고 오세훈이 원래 그걸로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예전 2012년인가? 아무튼 그때도 막판에 그 강남이 열려서 2만 표 차이로 신승을 했었는데 그때랑 거의 똑같은 효과가 났던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얘기를 해봅시다. 정원호는 왜 졌을까요? 오세훈이 왜 이겼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제일 합리적이고 좀 전반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도전자가 오세훈 같았고 현직 시장이 정원호 같았다. 그냥 그 말이 약간 모든 걸 정리해주는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원호 후보가 수세적인 캠페인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캠프가 일단 너무 비대하고 정원호 후보는 자기 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성동구 직원들 와봤자 그 캠프 안에서 얼마나 중심이 됐겠어요. 어쨌든 민주당 기존 그 인프라를 그대로 얻어탄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리가 안 됐던 것 같고 반대로 오세훈 캠프는 지난 선거에서의 거의 그대로 왔고 그 다음에 약간 캠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인력들이 후보도 모르게 결정한 내용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고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것부터 약간 캠페인에서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현수막도 걸고 맞아요. 공약도 내고 했는데 정원호는 착착만 얘기하고 일 잘하는 서울시장. 일 잘한다 착착이다.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오세훈처럼 어쨌든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주제를 끌어다 보니까 당연히 남보다 못한다. 그걸로 보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
같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서남권, 서울 서남권, 강서, 관악, 금천 이런 지역이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이완돼 있었다. 결집하지 못했다. 서초, 강남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한강벨트, 마포를 제외하고는 오세훈 후보가 다 이겼죠. 네. 약간 그런 것도 확실히 서울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데 크게 두 트랙이거든요. 하나는 세대 4050이 경기도로 많이 유출이 되면서 노년층과 청년층 비율이 너무 올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한강과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 투표가 좀 더 나타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청년도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유권자다 보니까 그냥 종합해서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막막해졌다 이런 거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보수화, 뭐 서울의 보수화 이런 것도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겼죠. 네. 저는 무조건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음. 아까 그런 현직 시장 같았다 이런 너무 그냥 대충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이제 정원호 씨 뭐 이제 구청장 출신이고 그쪽 사람이 아니고 저희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일사 하는 잘했다. 잘했구나. 선수도 만들었대. 네, 생각 만들었구나 이랬지만 그 인식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분위기가 똑같아.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만 조금 더 된 그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대통령 수강 믿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약간 맞다, 황당했던 느낌이 게 들어서. 현직 시장은 오세훈인데 네거티브로 오세훈이 하고 있는 되게 이상한 선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원호가 이제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호의 장점은 정책,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였다는데 어쨌든 정책도 결국 강조하지 못한 거잖아요. 착착만 얘기하고. 상황 자체가 이미 몇 선을 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제시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금 공약들도 베낀 게 없지 않아 그렇죠. 음, 일단 공약적으로 두 후보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도 그렇죠. 좀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다음에 너무 겁을 많이 먹었다. 오세훈에 대해서. 토론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약간 황당했던 건 한강버스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게 약간 좀 서울 시민으로서는 에? 약간 싶고 제가 느끼기엔 그냥 대선 때랑 민주당 쪽의 접근 방식이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최대한 이 마이너스 될 것만 좀 피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피하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그 전략이 되게 이상하다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최다 득표긴 한데 그렇죠.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략을 똑같이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계산에서 나온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세훈 후보가 막판 후반부부터 갑자기 20대 친화적인 어떤 뭔가 캠페인을 펼친다거나 대학가를 방문한다거나 마지막 요새도 신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내부 전략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흐름이 잡혀서 한 것 같다.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또 뭐 맞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도 나름 유효했던 거 맞아요. 유효했죠. 같습니다. 그런다고 오세훈이 20대에서 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런 캠페인을 정원호 후보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걸 못한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오세훈이 잘했나? 보다는 오세훈 씨는 원래대로 했는데 정원호 씨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뭐라고 하죠? 로켓을 쐈는데 이제 하늘로 날아가겠지?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안착한 나름 네거티브의 힘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그 김재석 의원이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하는 잔여타 뭐 칸쿤 뭐 폭력 있었죠. 폭력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봤던 정치 게시물들에는 뭐 웬만하면 그런 걸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근데 약간 나는 잘 못하죠. 신인이라서 그런 데서 잘 맞아요. 먹히기도 하죠. 잘 오세훈 후보한테 네거티브를 해봤자 오세훈 다 알아요. 뭐 어디가 약점이고
그냥 뭐 심심하면 생태탕 얘기하면 되고 약간 그렇긴 한데 정원 후보는 이제 아무것도 안 알려진 후보니까 조금만 생채기가 나도 이제 흔들리는 거고 이제 거기서도 좀 담대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 그래서 김대성 의원이 아주 신나했던 게 생각나. 꽤 유효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딱 민주당에서 잡고 있었던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여성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네, 폭력도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또 네. 통했다. 내로남불 프레임이. 어쨌든 이 여성 표심이 못 잡았잖아요 결국. 맞아요. 전 그게 어떤 이 이런 것도 여성의 보수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표심이 그냥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명했어야 되고 사실 그 공약에서 요즘 차별화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성 정책 이거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냥 선거에 나가면 이제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쪽 진영은 뽑아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게 너무 보여가지고 약간 생각해보면 인천 경기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겼는데 왜 서울만 안 됐을까? 하면 이제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 운동장의 영향이 컸다. 이 지역의 특성, 뭔가 아파트, 청년 기반의 보수화 이런 게 전 분명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지지층 결집도 안 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핵심 표밭에서도 사실 강북도 잘 보면 오세훈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득표했어요. 40% 중반 이상 한 거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텃밭도 못 지켰고 오세훈 후보는 강남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솔직히 그때 살짝 사람들이 막 강북이나 호남을 욕하곤 하잖아요. 강남 사람이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10만 표 차이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강남은 강하다. 그다음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허탈했을 것 같은 게 정원호 후보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색채가 약하고 성동구청장 때 보여준 행보로 강남에서 좀 표가 먹힐 것 같다. 이런 계산으로 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평소처럼 나왔죠. 평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강벨트가 민주당한테 많이 어려워진 것 같고 본인 고향인 성동에서도 졌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사실 본인의 브랜딩을 그렇죠. 성동구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못 먹더라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성동을 생각을 해보면 성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 자체가 약간 물음표긴 합니다. 성수의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아크로폴레스트, 트리마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저는 약간은 그러니까 청년이 많고 초고가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설계?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이 될 때도 거기가 표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대 일대를 하는 그쪽이 표밭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얻어맞다가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막 했지만은 전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저는 진짜로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런 지방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게 풀뿌리 정치? 그걸 보여주는 스텝을 밟고 그런 스텝을 잘 밟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좀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것 같다. 근데 좀 자충수에 걸린 것 같아요. 정치 어쨌든 선거인데 정치의 영역을 빼려고 너무 하다가 오히려 정치의 영역에 당해버린. 근데 오세훈 후보가 전반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랑도 거리두기를 하고 경선 때부터 그랬죠. 그렇죠. 경선 때부터도 어쨌든 그 다음에 서울은 생각보다 분열이 없었어요. 보수 내에서. 맞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냥 어떤 안정감도 있고 표밭도 잡았고 2030도 적극적으로 노렸고 생각해보니까 못한 게 잘했네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오세훈이었던 것도 진짜 컸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 선거가 어떤 국힘에 심판적인 게 컸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민주당 후보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대안이 오세훈이라는 게 그쵸. 그건 진짜 큰 거죠. 친윤이랑도 거리가 멀고 현직 시장에다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플 거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서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청년 세대 표심이나 이런 거에서 강남 표심들. 그 다음에 서울 선거에는 또 다른 엄청난 패자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수 후보가 5명의 후보 중에서 5등을 했어요. 여성의당과 정의당에서 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대선 때 서울에서 10% 넘게 득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개혁신당의 어떤 구조적인 약점이 보였다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중도 보수적이고 좀 개혁적인 후보가 나오니까 개혁신당하고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너를 왜 찍냐. 그다음에 약간 선정하지 못할 거라는 게 보였던 게 노원인가에서 두 후보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둘이 어쨌든 약속은 돼 있었는데, 근데 오세훈 후보가 자기 그 선거에 유서도 입고 나타났던 거예요. 오세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안 입기로 했어. 진짜 원래 안 입기로 했는데. 근데 그러면 솔직히 뭐 선거란 게 그런 거고 다들 급하니까 김정철 후보도 입어야 되잖아요. 안 입고 정장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그분 얼굴을 TV 토론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거. 제가 아는 거는 키가 크다, 부자다, 변호사다, 이 정도만 알고 있게요. 개혁신당은 사실 서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그나마 해볼 만한 핵심 지역이 서울인데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동작구청장 현직이 있었는데 이분이 컷오프 돼가지고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분도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현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도 뭐 아무도 못 쓰고. 근데 이제 다만 시장은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구청장이나 CEO는 민주당이 상당히 득표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걱정하는 그림, 오세훈 후보가 그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서 재보궐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 되게 어려움을 토했던 게, 그때 서울시의회가 115명인가인데 민주당이 100석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70% 넘게 민주당이 먹었어. 상당히 이제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조용히 넘기고 아마 대선도 네, 준비하지 어쨌거나 않을까. 본인의 네. 정치적 입지가 그렇죠. 말이 안 되게. 그렇죠. 사실 오세훈 씨가 이렇게 생활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 인생의 절반을 서울시장을. 그러게. 근데 직업이 서울시장. 직업이 서울시장이다. 인 거가 이제 장점인데 아마 앞으로는 한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확실한 지지 기반이 그렇게 확고하진 않다. 이런. 중도 보수를 지향하시다 보니까 일단 지지층이 그렇게 완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맞아요. 본인이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 무리수를 두세요. 본인하고 안 어울리는 말 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한계는 돌파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위기의 보수 정당에서 새로운 확고한 리더 중에 하나로 현실점에서 쓰는 보수 진영엔 좋은 일일 것 같고. 네, 새로운 어떤 구심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한동훈이 귀환한 것도 그렇고 오세훈이 이렇게 다시 펀친 것도 그렇고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좀 웃긴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친 오세훈계가 있고 친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둘은 경쟁 관계다 보니까 말을 미묘하게 하고, 친 오세훈계 패널이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당선된 것도 좋은 일이야. 한동훈은 앞으로 당대표가 돼서 당권을 맡을 거고, 오세훈은 대권을 향해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야, 벌써 재밌네. 아마 뭐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 트로이카의 뭐 장동혁 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강성적인 보수를 대변하는 분 한 분, 그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승민까지 해서 약간 보수가 어쨌든 인적으로는 좀 보강이 된 게 되긴 했는데, 전 다만 그래도 그게 좋은 건가 싶긴 해. 이렇게 계속 애매하게 좀 더 타격을 입어야 더 확실히 바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타협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나? 저는 약간 그런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는 이건 과거의 잔재들한테는 어쨌든 상당한 타격을 입힌 어디든. 선거라서, 그렇죠. 이번 결과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양당에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고무적이다. 네.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한국 경제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 평당 6천만 원 선부터 보수화가 된다는데, 그거는 좀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벨트에서 보수가 이기는 거구나. 근데 다만 서울은 50%는 주택 보유를 하셨지만 50%는 또 무주택자예요. 민주당이 그것도 못 가져간 건 좀 치명적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 국민의힘은 뭐 축하드립니다. 서울은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반대였잖아요. 서울이 좀 더 민주당 친화적이고 경기도가 약간 농촌도 있고 이래서 좀 더 보수 표심이 심했던 곳인데 완전 뒤집혔고, 그다음에 약간 민주당의 치명적인 과제는 민주당이 거기로 한 데는 가면 조금 오래된 도시? 한 10년, 20년? 재개발은 아직 애매하고 그런 신도시나 이런 데서 가야
나는데 도시가 나이가 들거나 재개발이 시작될 시점이 오면 확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알아서 해결하셔야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뭐 현상적인 거니까. 그런 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궁금증이 남는 선거예요. 그냥 권영국 씨는 1% 넘긴 게 흥미로웠다. 여성의 당 4등? 놀라웠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필요하고 약간 20대 여성들이 되게 뭐라고 하지? 선택지에 헷갈려 한다? 이런 게 좀 보여진 결과 같기도 해요. 결과 자체보다 과정에 있었던 일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좀 가볍게 투표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투표 굉장히 높았어요. 최종 61%였고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한 50 중반? 그러니까 2018년 지선보다는 조금 낮고 2022년보다 높은 그 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61이더라고요. 진짜 꽤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네. 예상보다 좀 많이 역대 지선 6위에요. 근데 이미 저번 지선보다 10% 넘게 올랐어요. 11%. 네. 진보 진영 쪽에서도 어떤 이 심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집결을 했고 보수 입장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좀 더 결국엔 마지막에 그런 집결을 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근데 이건 좀 유권자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표심은 보통 실망하면 안 나온다고들 하거든요. 그게 나왔던 게 2022년 지선이었고 정동영, 이명박 대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반면 이제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근데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10%가 뭐 보수 표심도 있겠지만 아마 그냥 민주당 유권자들이 복귀한 거 아닌가. 지난 그 22년 지선에서 중도는 많이 안 나오신 것 같긴 한데 막판 가서는 다들 관심 가지고 투표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뭐 다행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 정치 무관심하다 뭐 그런 말들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심 선거 관심 투표는 하나 나오는 민감도는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민감도는 올라가. 다만 그게 이해나 관심으로 이어지냐? 그건 약간 아직 모르겠다. 근데 이해는 꽤 높은 층위의 영역이지만 그 민감도랑 관심은 꽤 이제 맞아요. 밀접한 부분이니까 이해까지를 바라는 거는 뭔가 약간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투표율이 높다는 게 마냥 좋다고는 안 하더라고. 이게 막 너무 과잉 너무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죠. 이만큼 지금 실망을 했든 분노를 했던 그 정치에 좀 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는 그렇게 정치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침묵하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 근데 뭔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그 다음에 그 24년 총선 때부터 다시 어쨌든 그 22년 지선 내는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민주당 유권자들도 복귀하고 보수층도 이제 활발히 응답하면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개선되는 걸 봤을 때는 다시 정치 활성화 정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청년층 투표를 얘기했으니까 20대 유권자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대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다. 20대 남성의 75%였나요? 네. 물론 약간 출구조사를 믿어도 되나 싶긴 하지만 출구조사상으로는 남성이 70% 이상? 근데 저는 이거를 보수화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좀 개념적으로 약간 이념적 보수화보다는 약간 사회문화적인 장면에서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보수화보다는 반민주당, 비민주당? 저도 그런 민주당에 쪽이라고 대한 반대 의사지.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오세훈이나 국민의힘을 찍었지만 난 얘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만 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표를 준 거고 니네도 잘해야 된다 그런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뭐 시장만 오세훈을 뽑은 그렇죠. 사람은 꽤 많고 꽤 많죠. 네. 그래서 보수화라는 게 뭐라고 정의하냐에 아니 근데 문화적 보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좀 더 기존에 비해서는 보수화가 된 게 맞는데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진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분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20대는 전 좀 상당히 영리한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약간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게 서울에서는 오세훈한테 몰표를 했지만 부산이나 또 대구 같은 데서는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실어주는 걸 봤을 때는 그 사안마다 지역이나 그런 사정에 맞게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보수하는 날 별로 안 좋아해요. 복합적인 문제가 복잡한 거를 근데 너무 하나도 말해버리려고 하는 거 같아서 결과론적으로 좀 현상만 보고 너무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도 아랫세대를 잘 모르긴 하니까 우리도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 정도고. 사실 유권자도 그렇지만 청년 정치인도 좀 늘었나요? 아니요. 이번에 오히려 살짝 줄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줄었나?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 정치인 비율이 줄어들 거. 뭐 최연소 시장은 나왔으니까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당선자 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어떤 출마 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런 청년들의 어떤 문제 상황을 느끼고서 직접 그렇게 출마한 후보자가 좀 미심의 사례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출마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최종 후보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출마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라서 긍정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개혁신당의 어떤 패배는 좀 저도 그래서 그게 많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안타깝고 채택했던 모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층이라든가 그런 출마를 되게 돕는 쪽인데 근데 타 정당에서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거를 못하냐. AI 사무장이 그렇게 알려주던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너무 평화되진 않았으면 좋겠으나 근데 객관적으로 결과가 정말 안 좋았다. 너무 안 좋았죠. 청년 후보들 특히 그런 거 좀 개혁신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으나 후보자들이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전 청년 이게 정치인의 아까도 조금 그런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 믿을만한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긍정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뭔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슈가 됐던 게 가장 최연소 후보가 누구더라. 근데 그 후보의 뭐 양력보다는 그 후보의 나이에 좀 더 집중하고 뭔가 조금 마스코트화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을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기반을 좀 다지고 청년 정치인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선출직을 다 이제 선거하고 하는 데는 좀 근데 그나마 그래도 청년 후보들이 도전자 입장에서는 쌓아간 입장에서 도전해볼 만한 지방선거인데 여기서도 좀 결과가 안 좋은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 말씀해주신 건 아마 총선이나 이런 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고 우리나라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치를 도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정당 내에 어떤 트랙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없다. 안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그냥 어떤 강성 발언해가지고 낙하산처럼 꽂힌다거나 아니면 뭐 보좌관 출신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인데 그런 거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0대는 보수화가 아니라 반민주당이다. 다만 이대녀 3대녀가 돌아선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다. 왜 민주당을 떠났을까요? 그 후보의 문제였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1번 후보의 문제인데 근데 저는 약간 전반적으로 여성 그 청년 유권자층이 약간 답을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긴 했는데 이렇게 좀 하는 수 없이 찍은 그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20대 남성들은 조금 더 능동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보수 정당 중에서 개혁신당을 찍거나 아니면 좀 국민의힘 원래대로 찍거나 오히려 여성 유권자들은 누굴 찍어야 되지? 하다가 그냥 하는 수 없이 민주당 약간 이런 저희 느낌이 민주당이 있어서. 여성을 위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느껴요. 캠페인을 네. 그냥 여성을 넣을 뿐이지. 근데 모르겠네. 근데 왜 20대 여성들은 그렇게 보수 정당을 싫어하지? 그건 좀 의문이 있고. 근데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중도 보수와 어떤 유권자층의 변화도 있고 어떤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확장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약간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꺼림직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다 이대남이어서 더 이상 맞아요. 당사자성이 1도 없습니다. 이 이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추측일 뿐입니다. 뭐 차차 혹시나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한테요.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게 이걸 있으세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정말 듣고 싶어가지고 20대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의 층에서 청년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가 있죠. 네. 나름 선거를 많이 본 입장에서도 우와 누가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미친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이다. 안 하죠. 투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57곳에서 투표지를 추가로 배급을 받았고 어쨌든 투표가 지연되고 했던 게 20곳? 아직-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그쵸. 그다음에 14곳에서 부족했고 점점 아. 더 많아졌죠. 나왔다. 네. 근데 답이 없습니다. 이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한철 장사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장사꾼인데 아이고 아이스크림을 놓고 왔네. 약간 이런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휴가를 간다. 휴가? 항상 힘들다고. 여름에 휴가 가고 아이스크림도 빠뜨리고 대단하다. 일단 그 투표지가 부족했던 건 진짜 말이 안 되고 안 좋았던 내용은 제 생각에는 특정 지역들을 발생했다. 하필 그 지역이 특정 진영이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지역들. 그렇죠. 수도권에서도 그러니까 송파와 광진, 그다음에 인천에선 연수, 막 이런 식으로 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나. 판이 너무 그쵸. 이게 공교롭다. 그래서 또 괜히 또 그런 어떤 부정선거나 이런 음모론에 그런 걸 근데 기미를 줬다는 거여서 저는 오히려 진짜 더 화가 나고 왜 또 기회를 주는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더불어서 저는 또 문제가 되게 됐던 게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그렇죠. 지금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죠. 제 생각에도 어떤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사람 하면 사표 만들기 쉬운 네. 심리가 있으니까. 자기 표가 사표되지 않게끔 투표를 한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 물론 우리가 핵심적으로 본 그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행히 심각한 차질을 줄 만큼의 영향은 아니어서가 특히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것도 그나마 다행히 그렇죠. 운이 좋은 거죠. 진짜 운이 좋은 진짜 거죠. 운이 좋은 거. 정말 다행? 아무튼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기초나 광역 비례 이런 데서 특히 서울시는 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땐 진짜 그건 치명적이고 장단에 진짜 근데 한 표 차이로 갈리고. 이건 중앙선관위 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말씀 주신 대로 투표가 안 끝났으면 개표 방송이나 이런 걸 뭘 제시를 제지를 하거나 아니 그거 내리라고 하는 집단인데 진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럼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저 살짝 유감이었던 거는 잠실 7동 투표소에서 시위를 하시던데 왜 거기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 투표함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나머지 투표소는 안 지키고 잠실 7동에만 매달리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고 그 어쨌든 경찰을 통해서 강제 해산 조치를 하고 투표함을 이송을 해서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제 개표를 했던 이제 거기는 완전 봉쇄를 당한 거죠. 이제 그리고 좀- 최대한 이 정치적인 게 개입되지 않도록 뭐 구호도 제한하고 뭐 드는 것도 제한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시위를 할 때는 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또는 딱 운영 캠프가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일단 주체가 없고요. 이게 되게 정당한 분노고 정당한 시위인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멘트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흐리는 거고 이게 약간 정의를 오염시키는 건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참정권에 대한 얘기가 부정선거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그쵸, 이건 그게 끝나는 부정선거가 거고. 맞냐 아니냐 이거도 다시 그래 버리는 거라서 그거를 제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보수적인 입장인 분들이 많이 주도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이죠. 보수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좌우를 떠나서. 근데 약간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약간 유감이 제 주변 분들은 좌우를 떠나서 진짜 많이 뭐 가 계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걸러내는 작업? 필터링? 이거를 잘 해내야 당위성도 올라가고 근데 좋은 것 약간 같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생업도 있고 그쵸. 하신 분들이 점점 이제 직업적인 네. 분들이 맞아요. 시작하면 이미 월요일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또 그런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어떤 결과적으로 저희 기본권이 지켜져야 되는 어떤 일. 근데 어려운 게 20대 내부에서는 약간 이게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세대나 특히 지금 집권한 세력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강성우파 이런 데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사실 그 태극기 집회에 되게 나쁜 그 영향이라고 보는데 태극기를 흔드는데 이게 약간 어떤 뭔가 편향이 들어가기 맞아. 시작해요. 태극기가 이게 태극기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게 된 건 되게 유감스럽고 저는 또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도 약간은 회의감이 있다. 실제로 되기 어려우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직선거법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재선거가 되려면 정원호 후보가 제기를 하거나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이? 그래야 되는데 오세훈이 사퇴를 하거나 그렇죠.
어쨌든 이건 법적 절차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약간 뭐라고 안타까운 느낌이 있고 뭐 지역별로 그 기초나 광역 정도가 재선거인데 문제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일까 싶은 게 이미 분노한 유권자들과 이미 결과를 본 유권자들이 다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 이건 또 오염됐다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이게 참 선관위가 진짜 대단한 일 했다. 이 시위를 보고 대통령도 반응을 했고요. 오늘 총리도 네. 반응을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구해야 되는 건 뭔가? 재선거라는 티켓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뭔가 단순하고 효과적이긴 맞아요. 한데 문제 이게 실현할 수가 없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없는 내용에 가까워서 그냥 메시지 같아요. 뭔가 맞아. 조금 우리 화났다. 저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게 진짜 아무 관심 없고 그쵸.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동남아나 이런 데서 최근에 Z세대 혁명 이런 게 많지 아, 네.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살며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잘 이 동력을 바탕으로 약간 선관위 개혁이나 이런 데로 맞아요. 이어져야 할 텐데 그건 정치권이 해내야 될 역할 같아요. 장동혁 대표님과 일부 보수 인사들이 너무 이 정치적으로 극단화해서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유감이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논리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정선거론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보여준 게 아니나? 이렇게 무능한 조직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나? 다만 좀 그런 걸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관위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랑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는 국회가 국정조사하고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분명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정치적 상징성도 있고 여야 합의로 특검을 발의해서 수사를 해서 저는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실무자분들까지도 처벌이 이어져야 좀 대표자 사퇴한다고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퇴하신 분이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아니가 원래 임무 종료 원래 이게 종료였는데 이번으로 맞아요. 했다가 사실 대표자 자체는 원래 좀 상징적인 면이 그쵸. 없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처벌하고. 처벌이나 수사까지는 근데 이게 좀 그림이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제 생각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기관이라서 맞아요. 이게 한동훈 당선인께서 1, 2, 바로 5가 이제 얘기를 하셨죠. 발의하셨지만 아마 위헌 시비가 분명 붙을 것 같고 이 기회에 개헌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헌 논의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러면 선관위가 그렇죠. 이런 쪽이 좀 주변부가 될까봐 우려하는 사람도 좀 많고 근데 뭐 이래도 문제, 이거는- 저래도 문제긴 한데 이거는 이미 문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 상처 도려내야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청년층이 정치 참여가 올라간 건 긍정적이고 긍정적이죠. 굳이 이게 평의로 내고 생업하는 사람들이 논하고 해서 조금 어쨌든 좀 시들해지다 보면은 무조건 극단적인 쪽이 침투할 거라서 누가 해도 맞는 말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념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진짜 선관위가 큰일 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네, 뭐 이제 짜잘한 것들 좀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이번 투표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교차 투표. 약간 이것도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아까 저희가 리뷰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긴 하죠. 하도 보였던 거긴 한데 특히 이거는 이제 경기도 하남 사례가 굉장히 극적인데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붙어서 이광재 후보가 재보궐로 이기긴 했는데요. 한 1,500표 차? 굉장히 적은 표 차이였고 그래서 재보궐은 민주당이 이겼는데 시장은 국민의힘이 이기고 도의원은 민주당이 이기는 굉장히 기묘한 결과. 유권자들이 다 인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당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제 모든 단위의 모든 인원과 후보를 다 고려를 해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원래 아팠어야 되는데 그죠? 그간 너무 한가롭지 않았나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예측 또는 그 판세 이런 데서는 좀 어려움이 더 극대화될 것 같다. 여조든 출구조사든 뭐든지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를 해볼 만한 거는 어쨌든 이 한 표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감. 네. 일단 교육감 선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저희도 나름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 팀인데도 저희 내에서도 사실 교육감에 대해서 되게 아무런 관심이 몰라요? 없어요. 한번 서울시 교육감 토론회를 봤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서울시는 후보도 너무 많았고 그렇죠. 단일화를 했지만 거부한 거. 네, 했지만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민주 진보라고 이른바 불리는 진영의 교육감들은 그 내부에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단일화를 해서 진보적인 후보의 교육감이 당선되는 확률이 높았던 건데 이번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나와서 좀 더 복잡했던 거고 이제 보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체 후보가 많고 분산돼서 항상 좀 보수 교육감이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이라는 아젠다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어쨌든 국민들이 보수적인 내용보다는 어쨌든 약간 진보적인 의제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사자성이 없으면 그렇죠. 관심이 잘 안 갔죠. 맞아요. 업계인이라든가. 저는 좀 유감이었던 게 보수 교육감들이 약간 동성애 아, 교육하는데 맞아요. 약간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 현수막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피곤했는데. 특히 이 송파 강남 지역에는 대대적으로 걸렸는데 맞아요. 약간 조금 이런 서술 저희 학교 앞에도 걸려있죠. 맞아요. 그런 교육을 철폐하겠다고 했나요? 동성애 교육 철폐가 교육감이 던질 말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교육감 선거와 이렇게 직선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랑 그쵸 좀 분리를 분리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진보, 보수만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하는 건데 차라리 정당이 책임을 지는 약간 러닝메이트 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시장이 임명하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총리 임명하듯이 3분의 2 이상 표를 받고 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해봐야 세금만 낭비. 근데 저는 해볼 만한 도전적인 어떤 제도였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봤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가면 되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4년 뒤에 한번 봅시다. 바꿔야 될 텐데 총평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볼까요? 총평 이번 선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면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겨? 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건 좀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국민이 이겼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들이에서 이제 민주당이 패한 경우가 좀 많았고 실제로는 그 전에 예측했을 때보다 확실히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도 했고 뭐 이겼다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선방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모두가 패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유리한 한국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이 정도 이긴 걸로는 졌다고밖에 볼 수 없고 호남도 털렸죠. 20대에서도 졌죠. 서울도 뺏겼죠. 경남도 졌죠. 대구도 못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처참한 결과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겼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뭘 이겼어요. 12대 4인데 사실 12도 전남 광주를 합쳐서 그렇지 사실 13대 4입니다. 다만 이제 더 크게 질 수 있었던 거를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살려줬고 특히 인물적으로 조금 행운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약간 보수 진영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은 고민이 많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패이기 때문에 실은 유권자들이 그냥 이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네. 내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누군가는 유권자가 아니게 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도 아까 말했듯 긴장을 해서 뭔가 이제 또 대안책을 낼 거고 보수 진영 쪽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바람이 불고 나서 다음 선거나 이제 앞으로 이어질 정치에선 또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늘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그런 생각을 재미적으로는 초반에는 야 되게 재미없겠는데 했다가 반전 근데 여기까지 예측 범위 내였는데 근데 막판에 이제 이건 상상도 못한 굉장했다. 왜냐면 저희도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취재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이거 너무 재미없고 일방적일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져줄까 생각했는데 선거 당일에 씻을 수 없는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여전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저희 이대로의 입장에서도 되게 뿌듯하고 좀 만족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11주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어떤 갈무리하는 방송을 저희가 오늘 찍어봤고요. 다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일단 이번에 에디터로 합류를 해서 처음으로 지선 특집도 하고 이렇게 지선 리뷰 영상도 찍게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지선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굵직굵직한 선거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처음인데 생각보다 뭐 재밌는 포인트도 많고 또 우리가 또 보이지 않던 곳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런 선거를 다루고 조금 더 사명감? 어쨌든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이대로와 함께 했었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이대로한테 계속 행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2024년에 시작한 이래로 선거가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선거도 있었고, 정해진 선거도 있었지만, 그러게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로에게 매년 행운이 따라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지선에서 되게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뭐 후보자들도 많이 만나고, 어떤 랩터에도 컨셉 다양하게 넣어보고 했는데, 또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그냥 우리가 더 개선하고 성장해 나갈 방향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앞으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함께 진행해오면서 너무 뿌듯했고, 또 이 결과가 거의 역대 최고 투표를 찍기도 했고, 20대들도 더 이상 정치에 그렇게 관심하지 않다라는 거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우리의 영역이 크지 않겠지만은 이런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는 되게 어쨌든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나도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또 다음에도 만나요.